최근 K-팝, K-드라마 등 K-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K-푸드의 수출 성장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은 2024년 5월 기준 농식품 수출 누적액이 지난해보다 7.6% 증가한 3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라면, 과자류, 음료, 쌀 가공식품, 김치 같은 수출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K푸드의 열풍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욱 메리츠증권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치킨, 라면, 떡볶이 네, 우리한테는 흔한 음식이 우리도 좋아하지만 네. 해외에서 큰 인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인기인지 현지 곳곳에 다 가보지 않은 저로서는 네. 체감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인기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수치로 보시면은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 비중이 이제 70%가 넘어가고요. 네. 삼양식품 전체 에서 해외 비중이 70%. 네.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지만 CJ 제일제당도 네. 전체에서 식품 매출 비중이 57%가 해외입니다. 이제는. 네. 우리가 내수 기업으로 생각했던 기업들이 이제는 해외 수출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게 지금의 인기를 체감하실 수 있는 가장 좀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네.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초기에 좀 광풍이 일잖아요. 제품이 없고 품귀가 생기고 소비자들이 먹어보고 싶고 호기심이 있는 편의점마다 돌아가면 없고 그런 상황이 지금은 좀 글로벌리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초기에 출시가 돼서 자리를 잡는 과정이 지금 글로벌적인 현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K푸드의 인기를 실감하기에는 이런 예시를 드는 게 적당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식품 산업 컨설팅 업체, 식음료 트렌드 컨설팅 업체 이런 데서도 올해 2024년 푸드 트렌드 주목해야 될 트렌드로 K푸드 한식을 꼽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참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아까 그 해외 비중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70% 가까이 되고 이렇게 쭉 있는데 실제 매출은 어느 정도 그러면은 늘어난 거예요? 매출 증가율은 지금 분기 단위로 보시면은 거의 한 20% 정도씩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기여하고 있고 국내 쪽은 성장이 조금 더딘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제당도 1분기에는 미국 매출만 한 9% 증가를 했는데 의미 있는 거는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3분기에 3% 성장하면서 약간 시장에서 좀 실망을 했었는데 4분기에 7%, 1분기에 9% 그러면서 특징이 제품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만두만 얘기했었는데 제일제당 지금은 냉동밥, 상온밥, 치킨류 해서 카테고리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특징이고요. 또 더불어서 이전에는 미국 중심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유럽에서도 45%, 호주에서 70% 이렇게 성장한다고 코멘트를 하고 있어서 지역도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점이 지금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빙그레 풀무원 농심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매출이 185%, 135%, 89.1%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니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한식하면 불고기, 김치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한식하고 기존에 생각했던 한식하고 K푸드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지 외국인들 입장에선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게 어떻게요? 이전에는 단일 식품 컨텐츠에 국한됐다라면 지금은 K-팝, K-컨텐츠, 영화, 드라마 이어서 K-푸드가 좀 삼각편대를 이뤄서 수출이 좀 패키지로 나가는 이런 느낌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전보다는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음식료 업체들이 현지에 공장을 짓고 제품을 만들고 홍보를 하고 시식 행사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오래 걸리고 지루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자연스럽게 시키지 않아도 K-팝 스타들이 홍보를 해주고 K-컨텐츠에 노출이 되고 그 노출된 장면들이 사실 CF와 동일하거든요. 되게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는 장면들이 나오다 보니까 궁금하다. 나도 먹어보고 싶다. 이런 소비자들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세대 변화하고도 맞물리는데 세대 변화? 기존의 K-팝, K-컨텐츠를 소비했던 세대들이 조금 더 젊은 층 10대, 20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서 20대, 30대 주력 소비자층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는 소비력도 생겼고 그리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가 됐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공식품을 소비하는 세대가 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유통 변화도 있습니다. 사실 음식을 보게 되면
먹어보기가 어려워요. 새로운 음식들은. 네. 그렇죠. 호기심도 있지만 네, 또 네. 두려움도 있고 실패에 좀 맛없으면 민감하기 어떡하나. 때문에 맞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예. 거면 어떡해. 뭐 이런 거 예, 있죠. 네. 구매했는데 맛없으면 다 버려야 되는데 이런 네. 이제 걱정이 있는데 이전 대비해서 온라인몰이 형성되면서 네. 댓글이 많이 쌓이잖아요. 아, 자연스럽게 구매 후기가 쌓이고 사람들이 실패를 줄일 수 있게 되고 맞아요. 예, 친구가 추천해주는 것처럼 기존에 소비했던 사람들 추천해주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환경이 많이 바뀐 게 매운 거 못 먹는 나도 먹어보니까 맛있다. 뭐 이런 게 올라오면 네. 나도 못 먹는데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매운맛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더 여기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매운맛을 우리가 맛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 매운맛은 통증입니다. 자극이죠. 열감, 네. 자극이죠. 네. 맛이 아닙니다.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신라면 먹을 수 있겠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 너도 나도 먹고 있거든요. 해외에서. 특히 백인들이 먹습니다.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적응을 한 거죠. 어린 나이 때부터 매운맛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맛에 적응을 했고 더 네. 매운맛 찾게 되는 네.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전 대비해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확대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 됐다. 제가 예전에 예능을 하나 봤는데 재밌었던 게 미국 중학생들한테 급식을 하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급식을 다 해주고 어떤 제품이 제일 맛있었나요? 투표를 하니까 1등이 매운맛의 닭볶음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매운맛에 적응해서 먹어오다 보니까 네. 커서도 자연스럽게 매운맛 찾게 되고 네. 우리나라 사람이나 해외 사람이나 구강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구강 구조라기보다 밀배, 뭐 그러니까 이제, 돌기, 용모세포 이런 게 다 비슷한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견뎌내면 네. 일종의 매운맛에 대한 역치가 올라가 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불고기가 또 김치가 잠깐 반짝 네. 인기를 끌었던 시기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문화로 들어가면서 네. 이제 먹게 되는 거죠. 네. 네. 가장 인기 있는 게 그럼 뭐예요, 지금? 네, 가장 인기 있는 제품들은 지금 라면류가 일단 네. 주가에도 보여주듯이 실적에도 보여주듯이 라면류가 네.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는 작년에 히트쳤던 게 김밥, 냉동 김밥이 크게 히트를 쳤습니다. 저도 못 먹어봤는데 네. 아직. 그리고 이제 김류 이렇게 네. 이어지고 있는데 네. 라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맛과 그다음에 재미 요소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불닭볶음면이라는 제품은 여러 이제 유튜브 콘텐츠로 재확산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에 그 미국에 1,000만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가 네. 가장 맛있는 라면 컨테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 꼽힌 게 신라면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기도 했고 네. 일본 업체들은 라면을 약간 스낵킹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밀의 개념, 식사 개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네. 소비자 저변을 더 빠르게 키울 수 있었고 네.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미국도 불황형 소비 패턴을 보이면서 가성비? 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찾다 보니까 네. 라면이 거기에 수혜를 받았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냉동김밥 작년에 핫했었죠. 냉동김밥 재밌는 게 이 제품이 이 쇼츠 SNS 플랫폼에서 재미교포 2세 분이 네. 이제 엄마한테 이 김밥을 갖다 줬어요. 네. 엄마 이거 먹어봐. 그래서 이제 엄마가 먹어보시더니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먹던 김밥 맛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댓글에 K맘이 인정한 김밥.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네. 이전보다 지금 미국 사람들은 조금 더 한국적인 맛을 원합니다. 한국 본연의 좀 제품들, 한국적인 맛을 원하는데 거기에 선택이 된 거고 네. 김밥이 현지에서 얼마인 줄 아세요? 5,000원 정도 합니다. 한 줄에. 냉동김밥이. 네. 현지에서 베이글을 먹어도 10,000원 정도 합니다. 여전히 가성비 높은 음식이군요. 반값으로도 한 끼 식사가 해결되는 제품이고 건강에 좋은 것 같고 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김밥으로 보면 생소하지만 글로벌 제품으로 보면은 생소하지 않은 게 해외에서도 이렇게 또띠아에 싸서 먹는 네. 약간 이런 탄수화물 베이스의 또띠아, 케밥이라든지 캘리포니아 롤도 있고요, 거기도. 타코라든지 네. 해서 이렇게 탄수화물에 단백질류 재료를 싸서 먹는 제품은 다양하거든요. 네. 야채, 채소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한국식 패스트푸드 간편한 식사 여기에 해당되고요. 또 생활하시면서 느끼겠지만 우리가 밥을 하고 나서 남으면 얼리잖아요. 네. 이 탄수화물류가 급속 냉동을 시키고 해동시켰을 때 그 맛이 잘 보존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밥 같은 경우에 하고 남으면 바로 얼리고 바로 해동시켰을 때 그 맛이 살아나는 게 있어서 네. 김밥도 냉동김밥의 그 풍미가 죽지가 않는 거죠. 침이 고입니다. 지금 이 음식 얘기하시니까. 아직 김이 하나 남았는데 이제 김 네. 같은 경우 제가 네. 봤을 때 김은 간편식, 네. 저칼로리, 네. 그다음에 건강,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스낵 요소 네. 다 더하고 있어서 네. 김이 올해 이제 또 이슈가 된 이유는 저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서양인들 하면은 서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근데 대륙마다도 좀 대륙마다? 달랐잖아요. 예, 그 전에는 이제 동북아 이런 쪽에 좀
한정됐다면 지금 미주, 유럽, 동남아로 확대되고 있고 인종도 아시아 히스패닉에서 이제 네. 백인들까지 맞습니다. K푸드를 많이 이제 먹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한식과 네. 아시아 음식과 좀 구분을 못한 정도로 뭉뚱그려서 하나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네네. 확실히 한국 음식이 좀 두드러지게 인기잖아요. 네네. K푸드의 인기 요소는 뭐 말씀을 하셨지만 뭐 네. 부연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네, 조금 더 두드러진 인기 요소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 조금 달라진 거는 기존에 우리나라 음식료 업체들이 추구했던 거는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 근데 일본 시장의 성장이었어요. 근데 네. 지금 뭐 10년, 20년 성과를 봤을 때 이렇게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중국, 일본의 성과는 왜냐하면 현지에 메인 업체들이 있습니다. 사실 현지의 1등 업체들.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강사부라는 1등 라면 업체가 있고 일본도 니신이나 네. 도요수산 같은 이제 1등 업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이미 이제 1등 업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그렇게 색다른 제품은 또 아니었을 수 있어요. 일본, 네, 중국에서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제품들이 좀 특색 있고 네. 이색적인 에스닉 푸드로 자리를 잡았고 에스닉. 네. 그러면서 이 현지 업체들 특히 이미 기진출한 일본 업체들의 점유율을 이기면서 1등으로 올라오는 이런 기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 컨텐츠 역할이 좀 더 컸다고 봅니다. 네. 예, 컨텐츠 역할을 통해서 맛있는 제품, 먹어보고 싶은 제품 이런 이제 이미지가 생겼고 여기에 유튜브 통해서 자연스럽게 홍보 광고가 되다 보니까 저는 네. 이전과 다른 인기를 체감하는 게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K푸드만의 역할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전 대비해서 우리나라 이제 식품 트렌드도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밥, 국탕찌개, 뭐 이런 이제 육류 이렇게 즐비한데 우리나라 식습관이 좀 서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식품들이 대부분 약간 습식 위주의 식사였거든요. 네, 밥과 국물 있고. 국탕찌개가 있어야 되고 근데 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비 트렌드에서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온 게 뭘까 살펴보면은 덮밥류, 뭐 돈가스류, 샐러드, 식사빵 이런 제품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단 식문화 자체도 간편식화되고 서구화되면서 맞아요. 접시 하나에 다 놓고 네.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은 걸 좀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국내에서 나온 신제품이 해외에서 어필하기에 더 좋아지고 있다 이전보다. 국내는 이말 테스트 한번 해보고 해외 맞습니다. 나가기 좋겠네요. 예, 지금 네. 제가 보는 관점도 비슷한데 예. 국내 시장은 테스트 베드, 해외 시장은 본격 마켓 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수출 성장세가 그러면 계속될 것인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네네. 분석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신제품이 인기를 끌고 품귀 현상이 발생한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성장세를 더 유지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식품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B2C 제품입니다. 네. B2B 제품들은 네. 뭐 계약 조건에 의해서 또는 가격 경쟁력에 의해서 또는 기술에 의해서 네. 변화가 있지만 식품은 맛에 의한 제품이고 네. 브랜드 제품이고 네. 중독성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을 텐데 신라면이 지금 50년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우깡도 이제 뭐 60년 역사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참이슬은 올해 100주년입니다. 네. 가스 활명수가 120주년이 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뭐 30년, 40년, 50년, 60년 이제 역사 계속 길어지는 제품들 즐비한데 네. 음식료 기업들의 제품들은 특이한 게 제품이 나오고 나면 소비자들 인지되고 구매되고 충성 고객이 생기고 또 재도약을 하면서 라이프 사이클을 매우 길게 굉장히 가져갑니다. 길군요. 네. 이런 현상이 저는 해외에서도 기대가 된다라는 게 특징이어서 점점 저변이 확대되고 그 네. 입맛을 사로잡으면 지금보다 훨씬 큰 성장으로 네. 확대될 수, 그러니까 시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기존에 네. 보유한 이제 고객들은 충성 고객으로 남고 새로운 고객을 끌어당기면서 네. 플레이버가 다변화된다, 신제품이 네. 계속 나온다, 네. 충성 고객을 더 만들어낼 수 네. 있다라는 거죠. 네, 그 테스트 베드라고 아까 내수 시장을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내수 시장이라는 게 한계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은 인구가 어쨌든 좀 줄어들고 인구 절벽이라서 푸드 클리프가 온다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내수 시장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면 결국은 눈은 해외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네. 음식료품 업체들 중에서 이렇게 해외로 눈을 빨리 돌려서 해외에서 성과를 많이 내고 매출 일으키는 그런 기업에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다고 분석하시겠네요, 그러면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이번 그 하반기 전망을 쓰면서 네. 자료 제목을 네. 인구 감소에 대처하는 자세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은 2070년 전망이긴 하지만 네. 인구는 3,800만 명. 네. 네. 지금 5,200만에서 줄어드는 거고요. 와, 많이 하지만 줄어요. 네. 글로벌 인구 전망은 지금 80억 명에서 103억 명입니다.
글로벌은 네. 늘어납니다. 글로벌은 우리만 많이 주는 우리는 거예요.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고령화입니다. 그렇죠. 글로벌 선진국들이 고령화 피크 시기 때 37, 8% 정도 여기에 피크를 도달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예상되는 게 피크 한 45%까지. 그러니까 글로벌들이 가지 못했던 고령화 비율을 우리나라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인구 수가 주는 것도 문제인데 네. 고령화가 되면 네. 우리가 연령이 들수록 일일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맞습니다. 좀 적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소식이 건강에 좋긴 하니까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은 인구 감소보다 칼로리 감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소비하는 칼로리 감소가 더 빨리 총 나타납니다. 칼로리. 예.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푸드 클리프. 아. 예. 이게 이제 식품 절벽 상황에 도래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칼로리 관점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나라 시장은 한계가 명확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기업들 중에 이제 말씀하신 농심, 삼양식품 이런 기업들이 라면으로 먼저 시장을 네. 선도했고 네. 지금 저는 주목하는 게 해외 공장이 있는 게 중요하다. 네. 예. 왜냐하면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 제품이 무조건 잘 팔린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닙니다. 이 스페이스를 잘 채워줘야 돼요. 회전율이 중요하거든요. 네. 필요할 때. 필요할 때 네. 즉각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공장이 있어야 품귀 사태가 없고 소비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네. 또 냉동김밥 사례를 보면은 여기에 우엉하고 유부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국내에서 육류가 가공돼서 수출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엉, 유부가 들어서 오히려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 현지에서 다양한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제품을 늘리려면 현지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업들은 CJ 제일제당, 풀무원 네. 이런 기업들이 거기에 좀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가공식품 풀무원은 지금 해외 비중은 조금 상대적으로 낮지만 앞으로 그러면은 성장성이 꽤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풀무원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풀무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회사를 다 뜯어보면은 이 안에 외식도 있고요, 네. 식자재 유통도 있고요, 뭐 지주 회사, 녹즙 다 합쳐져 있어가지고 해외만 딱 봤을 때 조금 작아 보이지만 네, 뭐 식품에서만 보면은 그래도 한 30%, 40% 요 언저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K푸드에서 맛있다, 인기 있다 이 정도 생각하다가 네. 우리나라의 그 미래 2070년 인구까지 생각하면서 시장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내용이 더 흥미로워지는데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지난해부터는 이제 고물가로 인한 재료비 상승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식품업계들도 같은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곡물가 추이를 보시면은 사실 20년도 코로나 때 식품업체들이 반짝 좋았어요. 그 당시는 HMR, 그러니까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 해가지고 HMR 제품들이 전국적으로 시식 행사를 한 셈이었어요. 네. 그동안 안 드시던 분들 막 드시고 막 이랬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 식품이 좋다가 꺾였던 이유가 뭐냐면 곡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네. 20년도 이후에 유동성 환경, 그다음에 라니냐 기상 이변, 거기에 정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가가 오버슈팅을 해버렸고요. 네. 매년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담을 작년까지 느꼈고요. 네. 올해 상반기부터 음식료 업체들이 작년보다 올해는 원가 부담은 크게 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이제 하반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원재료 부담이 좀 빠집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이제 최근 들어서 22년 정점을 찍고 옥수수 소맥 대두가 내려오기 시작했고요. 네. 23년도부터 원당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투입 원가 시점을 고려해 보면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음식료 업체들이 적어도 투입 원가는 한 10% 이상 감소해서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고민적인 측면에서 이 원재료비 부담이 하반기에 좀 개선되고 내년에 추가 개선되고 이런 부분은 좀 숨통이 트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변인이 많기 때문에 그 통제가 좀 어려운 게 있고요. 맞습니다. 스스로 이제 크게 성장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뭐 가격 정책이라든가 마진율을 어느 정도 잡아서 한다든가 이런 큰 틀에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조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격 측면에서는 저는 좀 소비자 저항을 계속 고려해야 된다. 가격 인상은 사실 21년도, 22년도에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곡물가 상승기에 진행을 했고요. 좀 뭐 이거는 뭐 업계 이제 뭐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음식료 업체들이 보면은 곡물가 오를 때 가격을 빨리 올립니다. 그리고 곡물가 낮아져도 가격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분들 좀 불편하실 텐데 그런 전략으로 좀 이익을 내는 측면이 있어서 기업들이 이제 고민할 부분은 정말 어느 정도 절대 레벨을 항상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음식료 가격이라는 게. 그래도 한국 음식이 좀 프리미엄이다 이런 느낌도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도 한국 말씀하신 이제 저는
기존까지 맛과 재미 요소만 고려했다면 이제는 헬스 앤 웰리스, 네. 건강 트렌드까지 주도하는 게 K푸드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가격 전략은 오히려 해외에서는 계속 좀 가성비 포지션을 가는 게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환율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기도 하죠. 네, 환율은 뭐 작년도가 많이 어려웠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부담은 크지 않은 환율에서는 이미 작년에 부담이 좀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여기서 뭐 갑작스러운 원화 강세는 아니겠지만 이미 좀 약세가 좀 진행이 돼 있어서 네. 뭐 더 걱정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어쨌든 국내 식품업계 전망은 물론 그 기업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해외 네. 비중이 있는 기업들은 하반기 내년까지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밥 라면 이후에 어떤 게 또 인기를 끌 걸로 보세요? 연구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 말고. 네, 저는 일단 그 컨텐츠에서는 좀 특유의 매운맛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진짜 뭐 떡볶이 같은 제품도 좀 HM으로 간편하게 나온다라면 네. 좀 큰 인기를 끌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한국 특유의 좀 매운맛 제품들로 소비자들 관심이 지금 옮겨오고 있는 게 지금 특징이어서 네. 좀 거기에서 히트 제품이 후보군이 나올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욱 메리츠 증권